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어, 두 번째 알토 AI 포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서서 인사. 예, 오늘 그 AI 포럼에서는 그 저기 그 픽셀스코프의 그 AI 미디어랩 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구경모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박수로. 예. 여기 다들 골프에 관심 많으시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지사의 그 스크린 골프 많이 쳐보셨을 텐데 그 스크린 골프에 보면 이제 카메라로 골프공을 이렇게 제대로 인식을 해서 뭐 방향이나 거리를 결정하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기술을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계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이고 또 지금은 이제 AI 기술을 이용한 스포츠 중계 플랫폼 사업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AI 미디어 랩의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구경모 박사님을 오늘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는 드렸는데 이제 그 박사님 뭐 편하시게 좀 자기 아, 뭐 예. 소개를 아까 네, 주시면. 반갑습니다. 구경모라고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픽셀스코프라고 하는 회사에서 AI 미디어랩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김영락 대표님 감사드리고, 어, 알토대 저는 이제 성대에서 MBA를 했는데요. 최근에. 근데 이제 한참 알토대도 이제 그 어디를 가야 되나 검색을 하던 시기에 딱 그 두 개의 고민을 하던 찰나에 또 관심 있게 봤던 학교라 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는 게 또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 그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은 지금 현재 뭐 물론 아까 잠깐 골프존 얘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주력 사업은 아니고 물론 이제 그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얻고 있기는 한데 저희 회사에서 주력으로 하는 일은 AI 중계 스포츠 자동 중계 쪽입니다. 이게 이제 공이랑 선수랑 위치를 인식을 해가지고 어, 그 경기장 안에 설치돼 있는 뭐 물론 종목마다 대수는 좀 다릅니다만 여러 대의 이제 검출용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공이랑 선수 위치를 검출을 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자동으로 선수들을 따라다니게끔 움직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화면을 자동으로 컷을 넘긴다거나 그 PD가 중계차를 타고 가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자동으로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그런 기술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일단 회사에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차곡차곡 예, 얘기 나누면서 또 뒤에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구경모 박사님은 이제 AI 전공으로 공학 박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구경모 박사님 회사와 저희 회사 또 일적으로도 되게 좀 자주 만났고 협업도 자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구경모 박사님 뵈면은 일단 이분은 롯데 자이언츠 팬이시고 저는 LG 트윈스 팬이다 보니까 일 얘기는 조금 하고 야구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오늘도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고 지금 알토 총무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저희 그 AI 포럼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AI 관련된 뭐 거대 담론도 많고 좀 일반적인 총론적인 어떤 얘기도 많아요. 근데 다 내용들이 다 맞는 말인데 근데 실제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현장에서 산업에서 실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의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서로 좀 공유하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AI 포럼을 그렇게 만들었고 또 AI 포럼 또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 들어보시면 어떤 뭐 학문적인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현장에서 AI라는 기술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얘기가 주가 될 것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은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되기는 합니다. 근데 어, 지금 이 AI 포럼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스포츠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또 열심히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AI를 활용해서 이제 뜻하신 바를 하시려고 할 때 스포츠 분야에서는 저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스포츠에 국한된 얘기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다른 분야에서는 저런 식의 접근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 이런 거를 이제 동문들한테 미리 좀 여쭤봐서 드릴 만한 질문들 파악을 해놨는데 중간중간에라도 그 채팅방에 질문을 주시거나 우리 알토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주시면 또 제가 바로바로 캐치해서 또 질문 드리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그 구경모 박사님이 무려 조회수 4억 5천만에 이르는 동영상을 가지고 계시고 구독자가 138만 명이나 되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계시는 유튜버세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이제 흥행에 엄청나게 성공한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보유하신 어떤 비결이 뭔지. 네. 그, 그 본의 아니게 요즘은 그 워낙에 유튜브가 인기다 보니까 그 개인 소개보다 그런데 훨씬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하는데 이게 그 로또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전문적으로 영상을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예, 제가 그 애기들하고 애기 엄마 그 생일 축하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유튜브 초창기부터 이렇게 쭉 차곡차곡 지금 이제 저희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이니까 벌써 10년 훨씬 넘었죠. 근데 이제 완전 갓난쟁이 우리 애기 갓난쟁이 때 그 애기 엄마 생일 축하하는 영상을 올려놓은 게 그게 갑자기 알고리즘을 좀 타가지고 뭐 100만 뷰, 1000만 뷰 이렇게 하더니 지금 한 4.5억 뷰 정도 이렇게 봤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뭐 저도 이유는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뭐그 어떤 이유에서 뭐 어떤 뭐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클릭하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런 건 없고 이게 이제 그렇게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하나 있다 보니까 자연히 구독자도 따라온 건데 뭐 수익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하셔도 이게 뭐 크게 이게 뭐 구독자에 비해 가지고 수익이 되게 많다거나 그리고 이제 동영상 자체가 아동용 이제 애기들이 나오는 영상이라 가지고 거기에 수익이 많거나 하지는 않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함께 추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우연히 이제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저희한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라고 응원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쿠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구독자 예, 한 100명 오늘 또 예,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하면 아마 검색이 제일 네. 먼저 될 거예요. 국내에서는. 어, 그렇습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 있긴 한데 구독자 적어서.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그냥 이제 자료실 느낌으로 그냥 이제 막 올리고만 있어서 하여튼 개인적으로 부러워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 그리고 그 아까 그 이제 구경모 박사님이 이제 MBA를 하셨고요. 다른 데에서 이제 그 알아보실 때 저희 학교도 이제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 학교 고민하신 걸 제가 알았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저희 동문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걸 제가 미처 놓쳤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저기 알토 경영대학원은 상당히 좀 이제 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갖춰져 있고 훌륭하신 동문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알토 경영대학원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서울종합과학대학원에서 또 상당히 이제 특히 AI 관련해서
좋은 과정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계시고 또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AI 융합 박사과정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마침 저기 부총장님이 오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좀 그런 좀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예, 이쪽에 오셔야 화면이. 예, AI 포럼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도 오늘 정보 포럼 이사가 들으러 왔는데 이렇게 저한테 또 말할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 어시스트는 정말 이제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정말 AI 공학 박사 과정을 다학기제로 이래 만들었습니다. 다학기제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학기는 1년에 2학기, 그 3월에 뽑고 9월에 뽑는데 이제 다학기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3월에 뽑고 6월에 뽑고 9월에 뽑고 12월에 1년에 4번 뽑는 거.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3개월 단위로 학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데 정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방학이 없이 아주 인텐시브하게 강의를 해서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에 18개월 만에 코스업도 다 하고 박사학위 논문도 듀얼로 해가 박사학위 논문도 다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이제 지금 45명으로 지금 출발해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내년 말 되면 이제 경영학 SDG MS에서 DBA 경영학 박사 또 우리 학교에서 AI 공학 박사 이 두 개를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말 이게 그래서 AI에 관심 있고 앞으로 AI 쪽으로 뭔가 이래 교수로 나오고 싶은 분 아니면 그쪽으로 뭐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어시스트 AI 공학 박사 과정에 들어오시면 아주 최첨단으로 뭐 이게 다 학기 전에 이게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이제 어시스트가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오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잘그 해서 여러분들이 1년 반 만에 다 졸업할 수 있도록. 1년 반 만에 졸업한다고 해서 대충 해서 하는 게 아니고 SSCI 논문을 탁 써야지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반 동안에 SSCI급 논문을 한 편 딱 쓰도록 우리가 지도를 책임지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년 반 뒤에 정말로 그 여러분들의 화려한 미래가 전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오늘 요 포럼 들어오신 거 축하하고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 AI 기술이 원체 빠르게 막 바뀌고 또 적용 사례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현업에 있지만 1년 내내 공부를 합니다. 1년 내내 뭐 교육도 이제 기회가 닿는 데마다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또 여쭤보고요. 그래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AI 그 융합 박사과정도 이제 계속 공부하시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린 다음에 예, 그 박사님 검수를 받고 나서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스포츠 분야 이제 스포츠 경기들을 이제 중계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런 접근을 하면은 이제 기존 방송 산업 가는 좀 이제 해보시는 게 어떻게 좀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어, 그 흔히들 레거시 방송사라고 하는 곳이 워낙에 이제 인력 베이스 산업이기는 해요. 이제 기술적으로 카메라맨들 그다음에 PD 분들이 어, 고도화된 경험치로 이렇게 방송 중계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 일부 사람들이 해야 될 혹은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체하는 우리 물론 이제 그렇게
대체한다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이지만 어쨌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이랑 선수들을 추적해서 기본적으로는 카메라 움직임이 기존의 사람들 선수들을 따라서 혹은 이제 축구 같은 경우나 이제 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공의 움직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 카메라맨 분들의 역할을 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그 안에서 이제 추출되는 데이터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각 경기에서 나온 통계 데이터들 혹은 뭐 선수들이 얼마나 뛰었는지 뛰었으면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야구 중계는 주로 이제 많이들 보시니까 야구 중계 보면 투수가 공을 던질 때마다 공이 어느 위치 스트라이크 존에 꽂혔는지 아니면 볼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공의 스피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익숙하신 내용들이실 거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명지대 쪽에서 그 수기로 선수들의 점유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골을 뛴뭐그 골을 가지고 그 뛴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출을 하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면서 경기가 끝나면 혹은 경기 중에 선수들 머리 위에 지금 몇 킬로미터 퍼 아워로 뛰고 있어요라든지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줄 수 있는 형태 혹은 경기 안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리플레이 화면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그게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바로 그런 리플레이 클립들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영상물들도 가공하고 전체적인 그 중계 프로세스들 사이사이에서 할 수 있는 자동화 루틴들을 개발을 하는 형태로 어,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보통 도입될 때 이제 얘기가 보통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일을 사람이 하고 있었고 근데 그거를 AI로 이렇게 대체하면 뭐 인원 절감도 좀 되고 비용 절감도 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 기대로 AI가 도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중계하는 할 때 AI 기술을 이제 이렇게 쓰면은 인원이 좀 절감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모양새가 실제로 되는지 좀 궁금한데. 그죠. 이제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단순히 뭐 사람을 대체할 수 있어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그게 이제 사람의 능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뭐, 프로세싱 자원 자체가 사람의 준하는 혹은 그 이상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그게 사실 수시타산을 따져보면 이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그렇게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그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리는 이유가 사실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보면 기존보다 인력이 덜 필요한 경우보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경우도 많아요. 이 AI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일 자체도 사람이 필요한 일이라서. 그리고 오히려 비용이 줄기는커녕 더 궁극적으로 더 커지기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AI를 적용하면 인원이 절감되고 비용이 준다라는 것만으로는 이제 비즈니스가 되지 않고 AI를 적용하면 기존보다 뭘 더 잘할 수 있다. 뭐 좀 그런 포인트가 얘기가 돼야 맞습니다. 되는 것 저희도 이제 같은데.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하는 게 원래 카메라맨이 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카메라를 이렇게 따라가고 선수를 따라가고 요것만이 아니라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전문성을 가미해야 되는 부분들. 특정 종목에서 특정 카메라맨들이 어, 중계를 하러 왔을 때 이 카메라맨의 역할이 카메라맨의 원래 경험치가 뭐 예를 들면 야구를 주로 야구 종목에서 이 카메라맨이 역할을 하시던 분인데 축구를 와가지고 이분이 역할을 했을 때 어떤 장면을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뭐 잘 모르신다거나 하실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기존에 학습돼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카메라의 움직임들이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체계화돼 있으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일반 카메라맨들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어, 개발들을 진행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하고 조금 더 카메라에 전문 지식이 없는 형태로 쭉쭉쭉쭉 확장을 해 나가면서 자동화된 카메라의 움직임들을 비단 이제 프로 그 중계뿐만 아니라 그 유소년이라든지 어, 보통은 레거시 방송사들의 그 손길을 받을 수 없는 스포츠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에까지도 그런 전문적인 카메라맨들이 하는 동작들을 어, 혹은 그런 촬영 기법들을 이용해서 방송 중계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기술 개발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실수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야구 공을 이렇게 카메라맨이 확 따라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놓치고 있다가 못 따라간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어쨌든 AI는 계속해서 이제 집중하고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가면서 개발을 하고. 예,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다른 어떤 도메인에서도 상당히 좀 어, 이제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야구처럼 축구처럼 되게 인기 있는 종목은 스포츠 중계가 어쨌든 방송국에서 와서 해주고 좀 비인기 종목은 좀 그런 게 좀 잘 안 됐고 그리고 같은 종목 내에서도 뭐 이렇게 좀 잘하는 선수들의 경기는 또 아무래도 중계가 됐지만 또 그러지 못한 선수는 중계가 좀 되게 어렵고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AI 기술이 활용되면서 어떤 중개 범위가 넓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시장이 커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 그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AI가 적용되면 시장이 커진다. 고객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리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좀 시장이 넓어지고 이제 고객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을 하시면서 좀 보셨는지. 요구 사항들은 되게 많죠. 요구 사항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레거시 미디어 방송 시스템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큰 담론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기술 개발을 지향을 하는데 사실은 말씀처럼 이게 대중화되기 위해 가지고는 사실은 그런 큰 기술 아니면 이렇게 완성된 기술보다는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요소 기술들이 부분 부분 사용이 되어져야 될 필요가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축구 같은 경우에도 축구가 중계를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열 한 두 대에서 15대 정도는 기본 그 중계 카메라들이 뭐 2억 3억 하는 카메라들이 쫙 깔리고 그다음에 뭐 월드컵을 중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카메라가 40대 정도씩 또 와가지고 중계를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유소년 축구 리그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카메라 대수도 줄어들 것이고 밑에 들어가는 뭐 그래픽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데이터들도 확실히 줄어들 텐데 그러면 그 안에서 중요한 카메라들의 역할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만 생각을 해가지고 메인 카메라가 좌로 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촬영해 주는 정도만 되면 그러면은 이 것만 가지고도 중계 영상이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식의 기술 개발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먼저 진행을 하고 하는 형태로도 사업이 진행이 될 수는 있을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욕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시키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자녀가 뭐 축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그런 모든 연습 경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담고 싶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AI 기술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연결해서 아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게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든 어떤 종목이든
그 유소년 선수들의 부모님들이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도 잠깐 나눴지만 그 돌아가면서 당번 정해가지고 이렇게 삼각대 세워가지고 카메라 찍고 그다음에 워낙에 이제 요즘은 유튜브 인프라 같은 거 잘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하고 링크를 서로 서로 공유해가지고 오늘은 뭐 경모 아빠가 찍어주고 내일은 누구 아빠가 찍어주고 해갖고 이제 그렇게들 중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니즈들은 확실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개발이 되어지면 이게 단순히 이렇게 카메라를 뻗쳐놓고 그 장면을 중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소소한 내용들에 대한 인식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면 어, 전광판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들을 같이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전광판의 점수들 같은 거는 자막으로 같이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동시에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노와 노 그 기존에 거치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카메라들을 서로 서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면서 어, 중계 방송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거나 그리고 요 근래 뭐 저희 이제 기존 레거시 방송사에서도 되게 이제 요구하는 기술들이 뭐냐면 특정 선수만 따라다니는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도 사용이 되어질 수 있으면 내가 내 아이의 플레이 영상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지금 제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이제 90분 축구 경기를 할 때 내 자녀만 90분 동안 쭉 쫓아다니는 카메라가 있고 그게 비디오로 있으면 상당히 좀 갖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또 기존의 어떤 그 스포츠 중계와는 또 다른 뭐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되니까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조금씩 강도를 높여서 좀 기술적인 질문을 좀 수차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 예전에 그 뉴스에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그 축구 같은 경우에 이제 AI로 볼을 트래킹해야 되는데 실수로 이게 좀 머리숱이 없으신 심판의 머리가 이제 축구공인 줄 알고 한 경기 내내 그거를 이제 트래킹한 사례가 9시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좀 뭐 해프닝이랄까? 좀 이렇게 되게 곤란했던 사례랄까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많고 그게 뭐 이 현업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그게 말씀처럼 해프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AI가 그런 실수를 하는구나 AI도 실수를 한다라고 해갖고 기사거리로는 충분히 될 수 있는데 현업에 있는 저희는 사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제 일인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그 탁구 리그를 저희가 한 1년 정도 그 프로 탁구 리그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리그의 200 몇십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직접 다 했는데 이제 초창기에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기술로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어 매번 경기장에 가가지고 중계를 하면서 이제 조마조마할 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제 카메라가 사실은 선수들을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데 선수들을 따라다니다가 선수를 놓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뭐 다행히 다른 선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데 고개를 확 숙였다가 선수를 못 찾아가지고 천장을 막 이렇게 바라본다거나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카메라맨들의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 PD들의 역할, 그러니까 컷을 넘기는 PD들의 역할도 AI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게 사람을 비추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화면이 확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옆에서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던 개발자들이 컷을 이제 강제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위기를 모면했던 케이스들도 좀 있고 뭐 얘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유도리 있게 이제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금씩 넘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 때마다 이제 그냥 소비자는 재미있는 해프닝일 수 있지만 이제 당사자는 진땀이 많이 흐를 것 같습니다. 이게 다행히 저희가 AI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그러면 AI로 하면 어떤 방송을 하나라고 눈높이를 낮춰서 봐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AI로 한다고 뭐 기존 방송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방송사에서는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가 다 방송사고고 이게 어 그 뭐 하다못해 케이블 채널이나 정규 방송 채널을 통해 가지고 방송이 되어지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유가 될 수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 심각하게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AI 기술을 뭐 다양한 그 산업 뭐 우리가 보통 도메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되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해야 이 결과도 잘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스포츠 분야에서 이렇게 AI 적용하시다 보면 뭐 종목마다 또 특성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막 그런데 그런 각각의 종목을 더 좀 잘 이해하고 하시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글쎄 이제 저희는 중계 방송을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중계 방송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 내부에서는 뭐 농반 진반으로 회사에 스포츠 중계하는 회사인데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T 하는 사람들이고 프로그래머들이고 뭐 사실은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몸매 보면 아시겠지만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중계 방송은 일부러 이제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 이게 기존 방송 문법도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얘기를 덧붙이면 그 중계 방송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엄청 이런 부분들을 잘해봐야 되겠다는 열의에 불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중계 방송 안에 다 녹여가지고 막 공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다 궤적 그림자도 막 그려주고 그다음에 뭐 화면 리플레이 될 때마다 그 뭐 특수 효과 같은 것도 넣고 트랜지션도 많이 넣고 했는데 리플레이가 너무 많이 나오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왜 여기는 리플레이가 이렇게 많이 보여주냐. 그다음에 탁구 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뒤에다가 저렇게 꼬리를 보여줘가지고 사람들 불편하게 하냐 이런 기존 시청자들의 이제 불만 사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만의 특화된 어떤 화면, 우리만의 어떤 특화된 데이터들이 잘 안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자꾸 소극적으로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가면 중계방송을 많이 보고 기존에 어떤 식으로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불편한지 그리고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를 우리가 체득을 해야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형태의 다른 것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종목을 확장을 하면서 탁구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필드하키나 축구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중계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중계 방송만 만드는 게 아니고 중계 방송 안에 자막이라든지 어떤 데이터들을 그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현한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설자나 캐스터 분들이 이제 또 해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흐름이 되게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제 AI 기술 같은 이제 신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면 항상 이제 모양새가 이런 사이클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그런 기술이 너무 과도하게 좀 이것도 돼요, 저것도 돼요 하는 식으로 좀 과도하게 들어갔다가 한번 자정작용을 겪으면서 이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갔다라는 이제 인식이 펴지면서 쭉 빠졌다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좀 적절한 포인트에 딱 그렇게 기술이 어떤 이제 적용되기도 하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미디어 쪽에 일하시는 이제 그런 어떤 큰 방송사의 국장이신 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들도 처음에는 이제 그분은 야구 얘기를 하셨는데 야구 중계를 할 때 막 기록도 많이 보여주고 시각화도 많이 하고 AI로 막 처리한 것도 많이 보여 이렇게 했더니 좋은 뜻을 했더니 시청자들이 막 오히려 야구 보는 거에 지장이 되더라. 그렇게 피드백이 와서 이제 좀 쫙 걷어냈다가 또 이제는 좀 정반합이 돼서 딱 적시에 딱 어떤 필요한 딱 그 정도 정보를 주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다 이제 겪는 거를 또 좀 희한하게 좀 계속 반복적인 패턴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앞에 했던 질문하고 좀 관련이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될 때 많은 분들이 일단 1차적인 기대치는 AI로 다 되는 막 그런 거를 좀 기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뭐 원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는 다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되게 챌린지를 많이 받거든요. 뭐 회사에서 당장 대표님부터 야 다른 사람들은 다 한다는데 왜 니네는 못 하고 있냐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어 기술의 개발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보다는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거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정도로 기술 개발은 많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회사 내부에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의 난이도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기술을 아까 그 우리 지금 얘기하는 초반에 나왔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 어쨌든 그 기술을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자원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뭔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카메라가 선수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서버가 뭐 다섯 대 여섯 대 들어가야 되고 한 거 같으면은 그거는 그냥 카메라맨 한 분이 와가지고 그 중계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서 트레이드오프를 잘 조정해 가면서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 예.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되게 좀 핵심적인 부분을 역시 일을 하고 계신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AI로 사람 개입 없이 다 되는 걸 이제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기존 방식보다 오히려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스포츠 쪽에서 보면은 이제 영상을 AI로 분석해서 막 여러 가지를 뭐 패턴을 찾거나 예측하거나 이런 거를 어, 할 수가 있는데, 이 생각보다 GPU 비용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영상을 이제 AI로 분석하는 순간 이제 돈이 이제 공이 한두 개가 더 붙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좀 접근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슬기롭게 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는데 이게 이제 종목이 많아지고 설치해야 되는 개소들이 많아질수록 관리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포인트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모듈화 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거기 밑에 각각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종목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건너갈 때도 그 각각의 종목들에 대해서 새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했던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재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든지 개발비 측면에서는 그리고 뭐 서버 같은 것도 공통화해 가지고 여기서 썼던 자원들을 여기서도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어쨌든 AI 모델 학습시킬 때 이제 GPU 많이 돌려야 되는, 뭐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데이터가 숫자나 텍스트일 때는 좀 그런 부담이 적은데, 이게 이제 이미지로 가는 순간 공이 하나 붙고, 이게 영상으로 가는 순간 공이 하나 더 붙고, 이제 항상 그 맥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I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미지나 영상으로 안 가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이제 또 이 분야 자체는 영상을 다루는 분야이시니까 이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다. 그리고 지금 이제 AI를 이용한 이제 스포츠 중계 플랫폼 사업을 쭉 하시다 보면 어쨌든 이 하드웨어 인프라 투자를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담도 좀 크실 것 같고, 그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면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돈이 많이 들고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프로세싱을 위한
뭐 GPU나 이런 서버 자원뿐만 아니라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각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 신호들이 워낙에 아까 김영락 대표님 잠깐 말씀 주셨지만 그 데이터 자체가 양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속 카메라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고해상도의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와야 돼서 이게 그냥 단순히 네트워크 케이블을 꽂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들어가는 그 인프라들이 전부 이제 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한 경기장을 인프라를 그 구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사실은 뭐 10억, 15억 이런 돈이 예사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대표님이 엄청나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 그 선지자적 그 마인드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아끼지 않으시고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닌데 이 분야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밝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물론 이제 거기에 동의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제 결실을 그 보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어려운 일임에는 확실하지만 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제 개척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이제 회사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선례와 사례를 계속 좀 쌓고 계셔서 예, 사업적으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그 AI 포럼 그 오픈 채팅방에 이제 들어온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좀 답변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박사님이나 저나 뭐 이게 업인 사람들인데 그냥 이제 보통 분 눈높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이제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축하는지 이런 어떤 뭐 좀 실질적인 가정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명확하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아까 탁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탁구를 AI를 중계할 때 보면 뭐 여러 가지를 골고루 잘 하셔야 됐지만 일단 탁구공을 잘 트래킹해야 되잖아요. 이게 탁구공의 궤적이랄까? AI로 그런 걸 해내기 위해서 저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AI 개발이라고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지 좀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 눈높이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뭐 같습니다. 그게 AI라고 하는 게 뭐 되게 거창한 담론은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신하게끔 하면은 그게 AI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카메라가 어 경기장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대의 카메라가 탁구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제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면 거기 안에서 움직이는 객체가 무엇이 있느냐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움직이는 객체들이 뭐 사람, 그다음에 공, 그다음에 일부 관중들 그렇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 테이블 위를 움직이는 어떤 특정한 객체가 뭐가 있을까? 이제 공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공이라고 하는 특징이 워낙에 이제 작기는 하고 카메라 안에서도 그 아주 작은 형태의 픽셀들 단위로만 포함이 돼가지고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영상 안에서 보면은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들이 이제 공의 움직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의 움직임이 영상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내고 그러면 한 대의 카메라가 그 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다른 각도에서 다른 카메라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공을 추적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디텍션이라고 하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3차원 좌표 계산,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월드 좌표 계산에서 이게 실제로 공이 테이블 위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우리가 사람이 눈이 두 개인 이유가 거리 감각 때문에 눈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카메라가 두 대 이상이 되면은 이 카메라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그 화면 안에의 객체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측량법이라고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이 카메라에서의 그 뷰와 객체와
다른 카메라에서 보는 그 객체의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공이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 그게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선수나 라켓이나 이런 부분에 가리더라도 어떻게든지 이 공의 위치가 현재 프레임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검출이 되어집니다. 그 위치가. 그러면 이제 그 위치가 어, 뭐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보통 30프레임, 일반적으로 뭐 중계 카메라는 60프레임,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고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350프레임 정도까지 되는 그 프로세싱 그를 쭉 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이제 찍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3차원 좌표계가 3차원 좌표계상에서 공의 위치가 정해지면은 그게 이전 프레임에는 여기 있었고 다음 프레임에 여기 있으니까 그 공 궤적이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이제 인식이 되게 되고, 그게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쌓이고 있는 거죠. 뭐 제가 공에 국한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선수의 각 관절들, 요즘에는 이제 단순히 선수가 어느 위치에 있다가 아니라 이 선수의 머리, 목, 어깨, 팔꿈치, 손목 각각의 좌표들이 각각의 카메라에서 각각 선수들에 대한 좌표들이 이제 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선수들의 뭐 동작이라든지 스윙 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추출을 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쭉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원시 데이터 혹은 로 데이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면은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2차 가공을 하게 됩니다. 뭐 다시 공을 예로 들면은 공이 테이블 위에 들어오는 시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 공이 지금 서브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다음에 테이블 위에 이렇게 맞고 서브된 테이블 위에서 다음 테이블로 넘어가서 바운스가 되고 그리고 다시 넘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거치면 아 지금 경기가 랠리 중에 있구나. 그다음에 랠리가 되어야 되는 과정 중에 있다가 공이 한참 동안 그 테이블 위에서 안 보이면 아 공이 어딘가로 튀어나갔구나. 그래서 누가 이겼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되고, 뭐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경기 상황도 인지를 하고 아 지금 비춰야 되는 화면의 그 포인트들도 인식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설명이 충분히 되셨을지 예, 모르겠네요. 예, 자세히 설명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분들 눈높이에서 좀 이제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AI 모델을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이 AI 모델이 이제 공을 잘 트래킹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을 잘 트래킹, 뭐 선수를 또 잘 인식하는 그런 거 포함해서 그런 일을 잘하는 방향으로 AI 모델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 일단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현장에 가서 그 AI 모델로 우리가 하려던 뭐 공을 추적한다든지 이런 걸 해보면은 또 이런저런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또 다시 AI 모델을 이렇게 보완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이제 겪어 오셨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흐름이 되긴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전에 이제 접수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는데 그 이런 지금까지 쭉 얘기된 스포츠 분야에서 AR을 이용해서 이제 중계를 어떻게 보면 자동화하고 하는 이런 플랫폼 기술 이것이 스포츠가 아닌 다른 산업에도 좀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저희가 원래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래 필드는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 그 공장 자동화, 공장에 들어가는 어떤 뭐 반도체 기판의 불량 검출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원래 이 바닥에 신경망 쪽 바닥에 이제 발을 들인 게 자동차 번호판 인식, 그다음 컨테이너 식별자 인식 이런 것들 하면서부터 이제 인식 알고리즘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는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기술들 가지고 또 파생해서 다른 걸 뭐 간다 그러면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선수들 따라서 이렇게 카메라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게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뭐
예능 뭐 지금 뭐 방송 기자재 전시회 같은 데 가면은 KBS 같은 데서 뭘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 어, 그 무대 위에 있는 여러 명의 아이돌들 중에서 카메라가 한 대만 한 아이만 뭐 아이브면 장원영만 뭐 이렇게 막 따라가는 건데 그 카메라가 여러 대가 각각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4K 카메라, 8K 카메라를 한 대를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그 고해상도 영상 안에서 일부 아이돌 특정인의 영상들만 크롭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따로따로 쇼츠들을 만들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전시를 하는데 그런 맥락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디텍션하는 그 기술들이 충분히 다 활용이 되어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여기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 학교의 강의실에 가보시면 그 앞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하실 때 카메라가 그냥 따라다니잖아요. 교회 같은 데도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면 이렇게 따라다니고 예, 그런 것들이 아마 그 기본 그 베이스가 되는 어떤 기술들은 다 동일한 기술들일 거고 유사한 기술들일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 여지들은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부터 저희가 지금 8시 30분 정도까지 진행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시간부터는 약간 좀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스포츠 분야를 좀 넘어서서 좀 전반적인 어떤 분야의 어떤 AI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 요즘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 쭉 얘기를 이제 질문도 좀 드리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요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그 머신 비전 쪽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이제 알파고 이벤트 이후에 이제 딥러닝에 대한 이제 어떤 관심도가 이렇게 쫙 올라왔잖아요. 사실 이제 딥러닝은 뭐 그 이전부터 뉴럴 네트워크 시절부터 있었던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지난 한 7, 8년 사이에 특히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이제 딥러닝 기술 이용해서 영상 인식하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은데 그 이전에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혼돈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는 이제 그런 분야와 최근 한 7, 8년 사이에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이런 딥러닝 기반 그 영상을 처리하는 기술이 좀 겹치기도 하고 좀 구별되기도 하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떻게 비슷한 건지. 네. 제가 보는 차이는 사실은 뚜렷합니다. 그게 아까 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사람을 대체해 가지고 사람의 역할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면 그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이에서 이 기존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기 위한 특징들을 사람이 직접 추출을 해가지고 그 각각을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걸 자동화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면 CNN 말씀 주셨는데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어, 특징을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을 어, 사람이 추출해 놓은 특징을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징 자체를 그 안에서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이게 어떤 게 학습이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 그 본인이 추출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까지 이제 그 뒷단까지 흐르게 되는 그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번호판 인식, 숫자 인식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시절에 그 숫자 인식은 어, 번호판 인식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 카메라 영상 안에서 CCTV 영상 안에서 번호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먼저 찾습니다. 번호판이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번호판이 구분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하얀색 그다음에 하늘색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최근에 법인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연두색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번호판이 가진 특징이 색깔로 구분돼 가지고 일반적인 영상 안에서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는
번호판 그 영역이 가지고 있는 색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색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길쭉한 모양의 사각형에서 실제로 그 안에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어떤 세로 핵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세로 핵에 대해서 강조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막그 알고리즘들을 강조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강조해서 기존에 찾아놨었던 노란색, 뭐 하얀색 네모나게 긴 영역에 그 필터를 더해서 세로획이 많고, 그러면은 이게 번호판 영역일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것만 딱 떼가지고 그 안에서 문자 하나하나를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사람이 요런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칼라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요 영역 안에 있는 거는 번호판일 거야.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하는 부분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쭉 코딩을 해놓으면 그거대로 순차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이미지가 새로운 이미지들이 들어온다거나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안에서 음, 이 영상이 이 영상 안에 있는 번호판이 인식이 안 되면 이게 왜 어느 단계에서 인식이 안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갖고 디버깅 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 때마다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어야 되고 디버깅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공도 많이 들어가고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번호판을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 과정들이 전부 다 학습 과정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 어떤 흐름으로 어떤 모듈들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사람은 크게 컴포넌트를 3개, 4개 정도만 두고 구조만 짜줍니다. 구조만 짜준다는 게 색상을 구분하는 구조 하나. 그다음에 거기서 뭐 그 안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구조 하나. 이렇게 구조만 짜주고 요런 흐름으로만 가게끔 해라라고 실제로 짜주면, 이렇게 그 구조만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쭉 모아놓고, 그러니까 그 번호판이 있는 사진들을 쭉 몇백 장씩 모아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느 위치에 여기 이게 번호판이고, 그다음에 여기 번호판 안에 적혀 있는 글자는 뭐야라고 하는 정답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줍니다. 그러면 그 학습되는 이제 신경망에서는 그 안에서 색깔 모듈이면 색깔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빨간색 범위가 어느 어디에서 어디까지니까 요게 번호판이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사람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느 범위가 번호판의 범위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자동으로 이렇게 안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사람이 아닌 그 학습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그 모듈들 각각이. 그리고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엣지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그 뒤에 단계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그 지금 이제 뭐 그 개입을 해가지고 이 알고리즘들이 잘 돌아가게끔 하고 그런 게 없어요. 전체 모듈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이제 학습기를 돌려버리면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학습이 되어져 있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대표적으로 이제 나는 것들이고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과정의 일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뒤에 우리가 최근에 뭐 이야기되고 있는 그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그리고 간이라고 부르는 이미지 생성, 뭐 텍스트 생성, 혹은 뭐 음악 생성하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하고는 또 이제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술을 발전을 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네.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비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20년 전, 한 25년 전에 우리가 디카라고 부른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사진을 찍으려 보면은 얼굴만 네모박스가 탁탁 쳐진 그런 게 컴퓨터 비전인 거잖아요. 네.
리프레젠테이션 되는 방법은 사실 지금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들도 똑같이 그렇게 얼굴을 표현해 주고는 있지만, 예, 기존의 그 IPS라고 그 이제 그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었던 뭐 유닛들 그렇죠. 안에서 이제 예, 해내는 그 방법들은 사실은 이제 그 FPGA 안에서 컴퓨터 예, 비전 알고리즘들을 이용해 그렇죠. 가지고, 예, 표현되는 예. 결과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20년, 25년 그 전에도 이제 사람의 얼굴이 눈이 이렇게 있고 코, 입 이렇게 있는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로직으로 이제 디카로 우리가 사진 찍으실 때 얼굴을 인식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설명해 준 것처럼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시절에는 인간이 로직도 생각해내야 되고 단계도 다 좀 구상을 하고 절차도 다 밟고 코딩도 다 해야 되고 네. 했다면은, 그런 거를 이 딥러닝 모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해주는. 근데 이제 그게 잘 되게 하는 것 자체는 일이긴 한데, 이제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요즘 젊은 엔지니어들은 이제 앞에 그 컴퓨터 비전 시절 안 겪고 이제 AI로 영상 처리하는 것만 이렇게 너무 노출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 앞에 그런 컴퓨터 비전에서 하던 그런 일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쵸. 이제 예, 그게 필요한 경우라는 게, 음, 굳이 GPU를 써가지고, 혹은 무거운 이런 학습 알고리즘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들까지도 이제 GPU를 돌려버리는 GPU를 거죠. 예. 돌려버리는. 그래서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얘기냐면, 아주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CPU가 되게 용량이 작았을 때는 개발자들이 메모리를 아껴 쓰는 실력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할당했다 풀어주고 막 했다가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메모리가 넘쳐나니까 이 요즘 개발자들은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그냥 펑펑 쓰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도 알면 이제 그냥 이제 아주 성능이 크리티컬한 부분에서는 그게 되게 큰 차이를 주는 부분이라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좀 요즘에 핫한 좀 키워드가 있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MCP, MCP나 에이전트, A2A. 갑자기 훅 넘어가네요. 예. 그래서 아니요, 제가 고객을 만나거나 하면은 뭐 이런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고, 그래서 물론 그때마다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어 2025년은 이 MCP, 에이전트 A2A 이 키워드가 AI 시장을 좀 크게 바꿀 것이라는 뭐 그런 기대도 있고, 뭐 한편에서는 그게 너무 과도한 기대다라는 의견도 있고, 막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즘 언급되고 있는 이런 AI 분야 기술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그냥 전반적으로 좀 여쭤봅니다. 어, 되게 어렵네요. 그 저희 그 어, 사실은 회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는 동떨어진 내용이긴 해서 일적인 요소랑 뭐 연결시키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어, 지금 자동화된 어, 뭘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음. 네, 좀. 예, 그러면 저기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점점 많이 쓰이면 뭐 그냥 질문 좀 구체화드리면 AI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뭐 그 정도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이제 그 모듈 형태로 그리고 서비스 형태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뭐 각각 개별 요소들, 개별 서비스들로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워낙에 이제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써보기도 힘들고,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 가지고 접근하기도 힘들고,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각각의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어, 오히려 더 새로운 서비스들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이게 이제 MCP 같은 형태로 이게 프로토콜로 해가지고 어느 서비스든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 특별히 진입 장벽 없이 개발을 하는데 진입 장벽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고 그게 큰 회사에서 어쨌든 주도해가지고 어, 그런 어,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음, 개발이 되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어, 예, 네, 제가 더 맥락을 건너뛰고 질문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어쨌든 그 이제 MCP가 이제 모델 컨테스트 프로토콜 약자잖아요. 그래서 요즘 MCP 이제 이건 이제 엔트로피라는 회사가 이제 제안을 한 개념이고 아직까지 뭐 이렇게 뭐 딱히 표준화되고 그건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제 뭐 이게 표준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들은 이제 다 갖고 있는 건데 이제 과거에는 어쨌든 이 AI 모델이 그 AI 모델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인터넷상의 문서라든지 뭐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기도 했고 학습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SNS 데이터 같은 거하고 연동이 돼야 되기도 했고 이제 이런 어떤 관계였는데 그런 프로토콜을 예전에는 다 이제 건건이 이제 다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API 수준으로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이런 우리가 MCP 규격을 따르면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이나 이런 AI 모델 만드는 쪽이나 좀 이제 일을 두 번 안 해도 되니까 더 편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MCP를 우리가 뭐 USB 포트에 비유를 해서 많이 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다면은 그 여기서 또 말하는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우리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은 어떤 AI 도구를 쓸지를 에이전트 수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건데 거고요. 그리고 이제 A2A는 이제 에이전트를 여러 개 묶어서 서로 좀 역할을 분담하듯이 하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온 게 어떤 이제 배경이 있냐면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서비스들이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챗GPT 같은 이제 흔히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천하통일이 그런 쪽으로 좀 되는 그런 위기를 AI 업계에서는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비슷한 게 한 20년 전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인터넷 서비스들이 개별적으로 좀 존재를 했었는데 네이버 같은 포털이 막 생기면서 거기에 다 흡수가 돼 버리면서 이제 부분적인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자리를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장에 가다 보니까 어 그런 이제 대형 AI 서비스에 다 통일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MCP A2A로 이제 얘기되는 이런 생태계가 구성이 되면 작은 AI 서비스 만드는 회사들도 각자의 어떤 역할이 있고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A2A나 MCP로 서로 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좀 이제 생태계를 같이 만드는 그런 기대들을 지금 이제 업계에서 이제 하는데 또 실제 그렇게 흘러갈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려하시는 바가 예, 뭐 어떤 내용인지 예. 이제 이해를 좀 할 것 같은데 그 카파 같은 그 서비스를 보면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PPT 자료 디자인을 도와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다가 지금은 안에 이제 그 어떤 특정 목적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모듈들을 어, AI 모델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PPT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눕기를 따는 모듈이 따로 하나가 동작을 하고 그 안에서 동영상 편집을 하는데 동영상 안에 자막이 들어가는 게 하고 뭐 그런 각각의 서비스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들이 칸바에서 만든
기술이 아니라 칸바의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그 각각의 다른 스타트업들의 그 기술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조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물론 그 기술이 조그맣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그만한 그 모듈들의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그 단독으로만 가지고는 빛을 보기 어렵거나 뭐 사용되어지기 쉽지 않을 때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의 기술로서 그 프로토콜만 맞춰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땡겨가다가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점이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플랫폼 안에서만 유지가 되고 그큰 회사가 그거를 이제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이제 자체적인 기술로만 유지하려고 하고 그게 바깥쪽으로 이제 그 사용이 되어질 수 없도록 폐쇄적인 형태로만 나간다거나 하면은 그런 그 스타트업 생태계에 조금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챗GPT나 퍼블렉시티나 이런 건 다 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음식 배달 주문 이런 거를 챗GPT 안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배달 음식 주문 앱 없이 그런 퍼블릭시티나 챗GPT 그 안에서 뭐 인터넷 뱅킹도 되고 거기서 주문도 되고 그냥 거기서 다 되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되지 않으니 이런 이제 MCP나 A2A 같은 이런 기술 수단을 이용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생태계가 구성이 돼서 이 부분을 맡는 AI 서비스가 있고 또 저 부분을 맡는 AI 서비스가 있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서로 간에 이제 그렇게 생태계가 구성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고 좀 변수가 어느 쪽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들 하는 얘기가 지금 모바일 앱 기반의 그런 생태계가 좀 지각 변동은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많이 얘기해서 좀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고 그 예, 각각의 앱들이 어쨌든 서비스 측면에서 해석이 되어지면 앱을 각각 다 설치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의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예, 큰 앱 하나만 설치하면은 그 외에 다른 서비스들, 다른 앱들에서의 뭐 어떤 기능들을 갖다가 그 앱 하나가 다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니까. 지금도 그 이 프로토콜이 어쨌든 공개된 프로토콜로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에이전트들 엮어서 어, 그, 그 각각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그 뭐 설치형 혹은 뭐 그거 자체가 서비스가 돼가지고 제공되어지는 것들이 제법 있거든요. 제가 그 N8N이라고 하는 그 자동화 그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해보면서 보면 그 안에서 뭐 제가 챗GPT 서비스 등록해놓고 그다음에 동영상 새로 생성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등록해놓고 그래갖고 각가지 몇 가지 쓰는 서비스를 그 안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챗GPT에서 어디 특정한 사이트에서 그 크롤링 된 정보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챗GPT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뭐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키워드들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그 키워드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이미지들로부터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그 동영상 만들어진 동영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특정 SNS 계정을 또 연결해 놓으면 그 SNS 계정에다가 자동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해주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완전히 다 자동화할 수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뭐 앱 혹은 하나의 서비스가 그냥 어, 사용이 되어지는 형태를 넘어서 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자체를 다 모아 가지고 내가 직접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도 그런 프로토콜이 공개돼 있으면은 어, 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요 근래 어떤 실제 그 AI 시장에서 약간 하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특히 그 알파고 이벤트 직후에는 뭐 그냥 이제 약간 다소 딥러닝 만능주의가 좀 퍼져가지고 개별 회사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독립적인 딥러닝 모델을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어떤 별도의 좀 독립적인 AI 서비스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생성형 AI 시대가 되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통합이 또 되는 얼마 전까지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비용 구조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사실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계속 돈을 태우고 있는 입장이라 오픈 AI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과거에는 배들이 다 뗏목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합쳐져서 항공모함이 됐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계속 커지고 그래서 좀 그 다음에 어떤 얘기들이 이제 사실 MCP 기술 자체는 뭐 특별한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API 다루는 그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막 거대한 AI 서비스로 계속 가기에는 어떤 비용 구조도 감당이 안 되고 비즈니스 모델 그리는 것 한계가 있으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생태계가 역할 분담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역할을 찾으려고 AI 기술을 다루는 회사들이 나름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기 여기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지금까지 얘기된 이 맥락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뭐 좀 평소 궁금하신 거나 의견이나 이런 거 좀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좀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떤 도메인의 그 산업의 그 AI 신기술이 접목된다고 할 때는요. 어떤 해당하는 산업이나 분야에서 불편하거나 좀 하기 싫은 부분을 이제 채워줄 때 좀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럼 사실 CCTV 관제 쪽은 다 싫어요. 봐야 되지만. 그래서 AI가 먹혔어요. 뭐 아까 얘기한 번호판 인식도 봐야 되지만 보기 싫어요. 힘들고. 그래서 이제 기계로 하는 게 먹혔는데 방송 중계 관점에서는 사실 잘 저는 느낌이 잘 안, 제가 방송 산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 예를 들어서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때도 스케이팅을 하면 360도로 카메라 찍어서 순간순간 360도 보여주고 했거든요. 그때는 AI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방송 기술이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사실 방송 중계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쳐다보고 있거든요. 쳐다보기를 원하면서 쳐다보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도 아니면 그 스태프들도 능히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이 중개 플랫폼을 AI로 좀 뭔가 좋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서비스나 어떤 부분이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게 이제 팬 엔게이지먼트 쪽하고 연결되어서 팬의 요구사항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 보는 그 뷰를 조금씩 달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개소라든지 카메라의 대수는 늘어나야 되는데 인력은 계속해서 줄여들고 있어.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스포츠 종목을 시청하는 시청 인구가 줄고 있고 거기 시청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는 광고비가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 심지어 메이저리그 중개사들도 그 중개 비용을 감당을 다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비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저희가 이제 메이저 스포츠들만 지향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의 카메라들을 하이브리드로 운용을 했을 때 그런
카메라 각도를 여러 개 유지를 하면서 시청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카메라 각도에 대한 만족감을 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카메라의 움직임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통계 지표라든지 그 이외에 다른 부가적인 영상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그 데이터들 수집을 위한 카메라들이 또 추가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까 통계 자료를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시각화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리플레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리플레이 영상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만 가지고 리플레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카메라들 안에서 들어오는 픽셀 정보를 3차원 공간상에 재조합을 해가지고, 아까 보셨다는 그 360도 카메라는 그 4D 리플레이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그 360도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입니다. 카메라 각각이 보는 씬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쫙 연결해서 보여줌으로써 카메라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이고, 그게 이제 아마 흔히 이제 매트릭스 기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매트릭스 영화에서 이제 표현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기술보다 조금 더 넘어서는, 넘어선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다르지만 이제 조금 다른 기술이긴 합니다만,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그 점들에 대한 거를 3차원 좌표계상에 표현해가지고 가상의 카메라가 그 씬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3D, 그다음에 뭐 그 가우시안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가상의 카메라가 특정한 씬들을 이렇게 쭉 보러 다니게끔 하고, 그게 실제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하고 유사한 형태의 해상도가 나오게끔 함으로써 이게 시청 경험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기존에 고정돼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골키파 옆에서 영상을 보면 그 중계 화면을 보면서 음, 실제로 공이 이쪽에서 날라오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이 시청 경험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도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어떤 방송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뭐 미니맵이 보고 싶으면 미니맵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 인터랙티브 요소들이 되게 강조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방송 기술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카메라맨을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웠던 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식으로 풀어질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 뒷단에 다른 요소들을 가미할 수 있고 시청 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컨텐츠들이 충분히 많이 개발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아마 그렇게 대답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연 말씀드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시장에서 고객이 느끼는 아주 뚜렷한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AI 같은 기술산을 이제 활용하는 접근이 되면 제일 좋은 게 맞잖아요. 근데 저희도 사실 그간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한 경기 중계하는데 2억에서 3억 정도가 든대요. 방송국 입장에서. 이제 보내야 되는 장비도 많고 사람도 많이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그거를 낮추고 싶은 강력한 어떤 욕구가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AI 기술 이용해서 좀 그런 걸 낮출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저희도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의뢰를 많이 받았던 게 이런 거가 있어요. 보시면 축구 경기 보면 이제 전반전 끝나고 나서 진짜 쉬는 시간에 이 팀 저 팀 패스 시도 몇 번 했고 성공 몇 번 했고 막 이런 게 막 자막에 나오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명지대 스포츠 무슨 학과 그런 학생들이 붙어서 한 거예요. 그래도 그 친구들은 전공자예요. 이렇게 축구를 아는. 그러면 뭐 백패스니 뭐 이거 다 이게 발을 정자로 이렇게 전반전 보면서 발을 정자로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초등학교 반장 선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진짜로. 근데 그거가 이제 돈도 돈이지만 이제 정확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짓게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뭐 이런 문제.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엄연히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AI를 쓰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고 짓기가 또 바로 되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또 어떤 게 있냐면 경기가 딱 끝나고 하이라이트를 이제 보고 싶은데 어 제가 그 그러니까 이번에 쿠웨이트랑 했죠. 그 축구 대한민국이랑. 요즘에 쿠팡이 제일 잘하는 거. 그쵸 그쵸. 예. 쿠팡에서 하는데 어, 그, 상당히 짧은 텀으로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온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했으면 그 앞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90분을 그분이 편집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AI 기술을 어느 부분을 썼기 때문에 프로야구 같은 경우 보면 경기 끝나고 5경기가 한꺼번에 올라오지 않고 하나하나씩 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인기 있는 경기부터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런 기술을 써서 좀 이렇게 요런 거는 이제 명백히 존재하는 이제 니즈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한 질문을 한 2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제가 제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얘기 참 흥미롭게 잘 듣고,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네이버 카페 저 데이터 전문가 포럼이라고 그 회원수가 지금 19만 5천 명 있는 운영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 쪽, SQL 쪽을 이제 공부를 하고, 취준생들이 그 가점으로 SQL이나 그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라는 요 자격증을 따면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공기업이라든가 또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좀 활용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저희는 주로 이제 정형 데이터 분석 쪽을 많이 해요. 그리고 물론 그 또 다른 뭐 KT에서 나온 뭐 에이스라든가 또 뭐 다른 쪽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이제 뭐 딥러닝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이 데이터 분석은 이미 이렇게 뭐 그냥 로 데이터만 딱 던져버리면 자체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뭐 차트도 만들어주고 분석도 해주고 인사이트도 내주는 그런 기술이 이미 실현이 된 것 같은데 그걸 공부하는 게 맞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컴퓨터 비전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뭐 시간이 뭐 많은 사람이면 그걸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뭐 취준생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는 많이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좀 물음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 전제해 주신 그 전제 자체가 조금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거나 어, 학습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 딥러닝 뭐 이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키워드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이나 그 고도화된 이 어떤 학문적인 내용 자체가 그럴수록 더 도메인 날리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가지고 특징들을 찾고 어떤 어떤 데이터를 쓰고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지 더 좋은 학습 결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가 짧게만 저희 뭐 연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축구 종목에서 그 공이랑 선수들의 뭐 위치를 영상 안에서 학습을 시킨다고 할 때도 이게 지금 축구공의 움직이는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지금 어,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 가지고 학습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연결돼 있는 어떤 그 시퀀스에 대해 가지고 학습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희 쪽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분야에서도 그게 뭐 공장이 됐건 정형화된 데이터가 됐건 EDA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그 데이터 정형화 전처리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특성을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쉽게 그 학습을 시킬 수 있는 형태는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좋지 않나. 뭐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 GPT한테 물어보고 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이 분야에 좀 평소 고민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분야와 AI라고 하는 분야가 좀 겹치기도 하지만 또 역할이 서로 다른 것도 엄연히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AI로 다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근데 대표적인 예가 사실 요즘에 이제 야구 분야에서 핫한 이슈가 뭐가 있냐면 이 햄스트링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축구 선수보다 햄스트링 부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원인이 뭔가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유력한 가설이 요즘에 언급되고 있는 게 예전 야구 선수와 다르게 요즘 야구 선수들이 근력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한다. 특히 하체 쪽에 근력 운동을.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또 갑자기 뛰어버리니까 이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제 가설 수준에서 근력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한 것이 햄스트링의 원인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고 말 그대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례를 말씀드리냐면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지켜봐 본 거죠. 김도영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이제 타이거즈 성적에 엄청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인간이 본 거고 인간이니까 의구심을 갖는 거고 또 야구라는 종목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AI가 못 꺼내는 가설이고 AI가 갖지 못한 의구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분야를 알고 있는 인간이 어떤 가설도 세우고 의구심도 갖고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이제 이런 거를 해줘야 되고 또 AI는 AI 장점 막 대량의 데이터를 어마무시하게 많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이런 건 또 AI가 잘하니까 좀 그런 좀 역할이 겹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그 좀, 부분인 것 예,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지만 예. 뭐 원인과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게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100%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는 능력이나 데이터를 읽는 능력은 어쨌든 꼭 필요할 겁니다. 지금 제가 그러면 시간상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뭐 질문이랄까 의견도 좋고요.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예예 예. 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350 프레임 얘기하셨는데 그 비디오를 350 프레임 정도를 이제 AI 러닝 한다 그러면은 하드웨어를 뭐 이렇게 그래픽이나 어느 정도 구비하셔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이제 향후에 뭐 메타 같은 좋은 회사하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모아 놓으셨으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디벨롭하고 계신지 잠깐 힌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그 카메라가 이제 저게 우리가 항상 강연하면은 강연자가 뭐 왔다 갔다 해서 카메라가 안 비춰지고 이러거든요.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강연자에 따라서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런 거를 쉽게 할 수 있으면은 아주 상업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일단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가지고 제가 끝까지 기억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350 프레임 말씀 주셨는데 이게 학습이랑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게 사용되어질 때 인프런싱이랑 프로세스 유닛이 나뉘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학습에 들어가는 시간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실시간성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양에 따라 가지고 뭐 데이터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학습에 들어가는 어 뭐 리소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금 뭐 단정지어서 뭐 얼마가 들어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저희가 사용하는 학습 서버는 저희 집 값보다는 비쌉니다. 네, 확실히 말씀드리시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퍼런싱에 들어간 인퍼런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습을 시켜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결과물을 내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영상 안에서 들어가는 영상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바로 그 안에서 공을 딱딱딱딱 검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리소스를 갖다가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GPU 뭐 4090이라고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서 돌아가게끔 할 정도의 그 모델이냐 아니면 제슨이라고 하는 조그만 장비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모델이냐 우리가 그거를 조절을 해가면서 그 경량화 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특정한 영역에 탁 그 얘기를 방점을 두고 뭐 이렇게 얼마가 듭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해주세요. 예. 아, 예. 그 메타에서 저희 쪽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뭐 비즈니스 모델 저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라 가지고 지금 뭐 그냥 큰 원론적인 얘기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쨌든 경기를 하면 경기 데이터들 그러니까 경기를 할 때 각각의 카메라들이 저장해 놓은 로 데이터 영상 데이터들 그리고 그 안에서 추출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이랑 선수들의 위치 데이터들 원시 데이터라고 부르는 그런 데이터들 정도가 저장이 돼 있고 그게 뭐 탁구 같은 경우에 탁구 한 시즌을 다 했으니까 한 시즌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메타 같은 큰 회사들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소망이 있다면은 나중에 탁구 리그, 탁구 협회 뭐 이런 쪽하고 더 잘 돼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축적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일반 시청자들 혹은 탁구를 좋아하는 팬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 참조해가지고 탁구 기록들을 조회할 수 있게끔 서비스가 계속해서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은 확장해 가지고 뭐 서비스로 만들건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가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카메라가 이렇게 트래킹하는 부분은 아까 그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약간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추출하고 추적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이 사람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기계부를 동작시키는 원리나 그 어떤 기술의 흐름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기술 개발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카메라들이 강의실에 붙어 있는 카메라들이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카메라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카메라들을 지금 설치해가지고 강의장에 사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은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따라가더라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이 화면을 비춰야 되는데 나를 비추고 있다거나 그리고 정작 강의하는 사람은 난데 옆에 화장실 간다고 하는 학생을 따라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되어서 불편케 느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 카메라가 강의에 특화된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탑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강의용 카메라 모듈들을 만든다거나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도 니즈가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국회 그 회의 기록하는 그 시스템이 그 나라 장터에 올라와 있는 시스템들이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국회 회의를 하면 회의를 할 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각각 이렇게 촉촉 비춰줘 가지고 기록을 남길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회의 테이블 안에서 발화자의 그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게끔 하든지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개발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뭐 기술들은 충분히 개발되어져 있고 파생해서 뭐 다른 서비스를 혹은 다른 기기의 형태로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나 이제 구경호 박사는 원체 스포츠 좋아하니까 뭐 밤새 얘기하고 싶으나 또 다 일정도 있고 하시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구경모 박사님께서 이렇게 저희 AI 포럼에 참여해 주신 어떤 뭐 소감이랄까 이런 아, 마지막으로 좀 네, 짧게 얘기 너무 좀 좋은 자리, 좋은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게끔 제가 나중에 명함 드리고 일일이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 그 MBA 과정 하면서 저도 그 과정 안에서 있는 분들하고 이런 얘기할 기회를 좀 얻고 싶어가지고 그 IT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운영을 하고 지금은 이제 6기수차 해가지고 이제 다른 회장님이 잘 운영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김명락 대표님 모시고 그쪽에서도 한번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뭐 그런 소망을 넌지시 여기서 이제 이거 뭐 말씀드려보고요. 시골에서 향약과 두레처럼 한번 또 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자리에서 좋은 분들 뵐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제일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토 경영대학원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교류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이제 뭐 이 AI 포럼 말고도 다른 소모임 통해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평생 공부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더 알게 됐고 생각도 바꾸게 됐고 예,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AI 포럼은 짝수달 두 번째 목요일 저녁 7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다음 모임은 8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 7시고 뭐 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자, 그럼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이, 그런가요?